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학과 현실 2022년 봄호 특별 좌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좌담에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 소개드리죠. 기억니은 순서로 그냥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양구 TBS 기자님 나와 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전상진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상지입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최종열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예,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좌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주제는 그냥 폭넓게 얘기를 하자면 청년 세대입니다. 청년 세대. 그래서 요즘 이슈가 되는 이 청년 세대를 좀 현장에서도 밀착해서 한번 바라보고 진짜 청년 세대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이론적으로도 좀 깊이 있게 파악을 해보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 면면을 고려해서 선생님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강양규 기자님 같은 경우는 그런 현장에서 청년들의 모습이 실제 어떠한가를 생생하게 전달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상진 교수님, 최정렬 교수님 모두 이 세대 문제, 청년 문제 관련해서 중요한 저수를 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전상진 교수님의 세대 게임이라는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최정렬 교수님의 이 복화광의 사회학이라는 저술도 인상 깊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세대 문제, 청년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기존의 성과물들이라고 여겨지고요. 오늘 그런 것을 오늘 우리 이 청년 세대에 비추어서 생동감 있게 좀 이론에 활력을 주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좌담 제목을 굳이 뭐 제목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붙여 보았습니다. 사회를 비추는 무서운 거울, 청년아 누가 제일 이쁘니, 이런 식으로 한번 붙여봤습니다. 젊은이 문제, 세대 문제, 청년 문제, 기타 등등 이런 건 뭐 어느 시대나 관건이 사실 되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체험하기에, 보기에는 요즘은 좀 다른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문제의 일부라기보다도 가장 심각한 모든 문제들의 핵심에 청년이 놓여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청년을 중심으로 문제들이 짜여지고 해법이 모색되고 이런 식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요즘 대선 기간이기도 하지만 물론 이건 이 영상이나 좌담은 뭐 대선 이후에 발표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선 주자들도 모두 다 청년들이라는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예쁘게 보일지 그런 걸 묻는 방식으로 사실 청년에 접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종의 불안감과 함께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제일 이쁘니? 혹시 내가 아니라 백설공주면 어떡하나? 이런 식의 의혹을 가지고 이제 청년들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해법을 모색하는 그런 모습들을 대선 국면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청년의 실체가 무엇이고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인가? 그런 문제는 도대체 무엇인가? 해법은 무엇인가? 이런 걸 좀 폭넓게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크게 네 가지 정도로 큰 부분으로 나눠서 좌담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청년 세대의 도대체 정체성, 실제 청년이라고 부르는데 그 명칭에 응답해오는 자들이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좀 명확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울러 뗄 수 없는 문제로서 이 청년과 관련된 오늘날의 사회학적, 문화적 담론들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짜여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청년 세대를 근본적으로 특징 짓는 것으로서 뭐 이어지는 주제겠지만 청년 세대를 특징 짓는 그런 독특한 문화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보다
중심이 되고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과연 청년 세대에 관련된 진짜 쟁점들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실업 문제라든가 기타 등등 불평등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포괄해서 좀 세 번째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청년 세대를 넘어서는 사유의 길은 없을까? 이게 우리가 우리 사회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개념이고 가장 좋은 이론이고 가장 좋은 길인가? 다른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은 또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전체 얼개는 이렇고요. 그냥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소개된 모든 문제들이 서로 별도로 고립된 채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니까 너무 주제의 제한성에 얽매이지 마시고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세 분 선생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차원에서 왜 최근에 이 청년이라는 개념 또는 청년을 둘러싼 문제들이 두드러진 걸까요? 이와 더불어서 또 저 말씀도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너무 개념들을 당연시하고 다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 그런데 좀 우리 시대 청년을 일컫는 그런 명칭들, MZ세대라든가 아니면 그야말로 청년세대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명칭들이 가지는 함축도 좀 정리를 해나가면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쭙자면은 청년이 왜 두드러진 관심사가 된 것입니까? 이런 침묵이 힘들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무래도 청년이 주된 관심사가 된 가장 가까운 이유는 서동수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선이라고 하는 바로 이때이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21세기 들어서 전체적인 조류를 보면 청년들이 정치적으로 무관심하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청년층의 마음을 뺏는 것이 정말로 중요할까? 특히나 표를 갈구하는 정당의 입장에서 그런 식의 생각이 가졌거나 아니면 청년의 표는 어떤 특정 정당의 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는 손을 대지 못할 부분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2010년대 그리고 2020년대가 들어가는 요즘은 그러한 기존의 지형들이 파괴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진 건 사실인 것 같고 특히나 제1야당의 당대표가 지금과는 달리 굉장히 나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이 되면서 청년이 이를테면 진보가 아니라 보수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식의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잃어버린 영토를 찾거나 아니면 이미 가지고 있는 영토를 수호하려고 하는 정당 집단들 아니면 정치 세력들 간의 다툼이 커지면서 청년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라고 보는 것이 제가 보기엔 지금 당장은 출발점으로는 요 정도 얘기가 되면 좀 더 부드럽게 얘기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상진 교수님께서 좋은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1야당의 대표가 왜 30대 중반에 좀 나이든 청년이 될 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사실 그 인구학적으로 보면은 청년 세대의 규모라는 게 예를 들어 베이비 부모 세대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규모 자체는 작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이들 세대가 마치 정치인들이 가장 구애를 해야 되는 집단처럼 보여지는지 혹은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론장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뭐 전상진 교수님이나 최종열 교수님, 서동욱 교수님께서도 다 인정을 하시겠습니다만은 과거의 공론장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조중동이라고 하는 뭐 거대 언론이라든지 아니면은 KBS, MBC, SBS 같은 지상파 방송국이 공론장의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그 공론장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 매체들을 움직이는 것은 기성세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공론장의 지형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더 이상 조중동이나 혹은 KBS, SBS, MBC에서 아젠다를 주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이 놓치고 있는 아젠다의 주도를 어떤 공간이 주도를 하냐면 소셜미디어 공간이 주도를 하거든요. 뭐 인스타그램이라던가 페이스북이라던가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공간들이 주도를 하는데 지금 제가 언급한 공간들 중에서 페이스북 정도를 제외하고는 트위터라던가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유튜브 공간은 다 그런 소셜미디어에 그런 매체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 20대, 30대 이하의 이른바 젊은 세대들이 좌지우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트렌드라든지 뭐 유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어젠더나 혹은 어젠다 비슷한 어떤 화제거리들을 기존의 조중동이나 SBS, KBS, MBC 같은 기성 매체들이 받아가지고 확성기 역할을 하는 게 지금 현재의 공론장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현장에 있는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갈수록 고조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싶은 유명인들이나 혹은 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싶은 그 유명인들의 최첨단에 놓여 있는 대통령을 꿈꾸는 정치인들은 항상 화제의 중심에 오르기를 원하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그 화제와 관련된 담론을 만들어내는 젊은이들에게 구애할 수밖에 없는 어떤 메커니즘 같은 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굉장히 실체는 모호하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은 그 젊은 세대에 대한 주목이라든지 그 젊은 세대들의 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담론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이번 좌담에서 무슨 얘기를 해볼까 고민을 하면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두 분 말씀하신 거를 좀 연결지어서 그 부분만 관련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어쨌든 대통령 선거가 다가온다는 점에서 정치인들이 청년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것이고, 또 청년을 활용할 필요성이 생긴 것은 좀 전에 강영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SNS를 활용하는 MZ세대, G세대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SNS를 활용하는 능력도가 굉장히 커지니까 거기서 나름대로 기존의 공론장에서 하지 않았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또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 구애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것이고,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SNS를 활용해서 결국 그 담론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전파시킨다고 하는 세력들을 보면은 대개 다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 제가 지역에 2005년도에 내려가서 이렇게 보면서 저도 안 내려왔어, 저 벌써 내려왔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또 대구를 오지 않았다 한다면 이런 것이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봤듯이 지금 가영 기자님이 말씀하신 거 그런 청년들이 만들어낸 그것이 힘이 있다는 게 증명이 됐거든요. 서울에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 지역에서는 전혀 SNS 뭐 활용을 통해서 청년들이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낸다, 막 이런 거하고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이렇게 뭐랄까, 그냥 보고만 했다고 할까요? 그런 지역 청년들의 그런 모습도 있는데, 어쨌든 현재 청년들의 목소리는 서울 중심에 나온 SNS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크고, 또 정치인들은 거기에 지금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면서 정치적인 소구력을 얻어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일단 두 분 말씀하신 거에는 그런 점에서 동의를 합니다. 예, 먼저, 참여하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끌어가 볼까요? 뭐 그 전에 잠깐 뭐 흥미로워서 좀 확인 한번 해보자면 최정현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 보자면은 SNS라는 것은 거리나 지역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데서 최대한의 장점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봐도 이 유튜브의 유명 청년 유튜버들 가운데는 좀 지방에 이렇게 포진하고 계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거 차차 확인해도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궁금증이 조금 들었습니다. 예, 지역적인 것보다도 좀 본론적인 차원으로 돌아가서 전상진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은 이제 좀 더 얘기를 해봐야지 청년의 실체가 드러나겠지만, 뭐 그냥 간단하게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은 이건 대선용 개념이다. 이거 좀 너무 많이 나갔습니까, 제가? 뭐 요렇게 조금 일단은 라이브하게 정리를 근데 그 해봐도. 전상진 교수님께서 쓰신 세대 게임이란 책을 저는 몇 년 전에 굉장히 흥미롭게 재밌게 읽었는데, 거기서 전상진 교수님께서 세대 게임 플레이어라는 표현을 쓰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치판에서 세대를 활용하려고 하는 세대 게임 플레이어들이 뭔가 적극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전상진 교수님께서 보시는 것 같은데. 이거 죄송합니다만 우리 네 번째 부분에서 다루려고 뒤쪽에 빼놨던 사실 주제인데, 다 앞으로 오면은 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조금만 아껴두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그 정치적 이벤트와 맞물려 있는 차원에서 전상진 교수님께서는 좀 조명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양구 기자님께서는 이 매체를 창조하고 활성화시키고 이런 데 주안점을 두고 SNS라는 그런 매체를 활성화하고 이 새로 생산하고 이런 그 유통 구조를 장악하는 자들로서 청년 세대를 좀 부각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일 교수님께서는 이것을 좀 지역 차원에서 바라볼 문제로, 청년 문제의 부각이라는 것을 접근해야 될 문제로 그렇게 수도권에 제한된 그런 한계를 지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그 말씀 주신 것을 바탕으로 좀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청년 세대라고 해도 좋고 뭐 MZ 세대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이거를 우리 여러 가지 세대를 관련된 개념들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죠. 뭐 몇 가지만 보자면은 베이비붐 세대, 그 전에 얘기해서 4.19 세대, 4.19 세대라면은 이제 정치적 관점에서 마련된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베이비붐 세대는 뭐 인구와 관련돼서 부각된 개념이겠죠. 그다음에 또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오늘날은 많이 잊혀졌지만 뭐 90년대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되었던 X세대, 뭐 서태지 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저 X세대입니다. 네. 예, 그러시죠. 예. 그래서 이 X세대는 문화적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가 되었건 인구가 되었건 아니면 문화가 되었건 이런 배경을 가지고 개념이 탄생을 했는데, 오늘날의 청년 또는 MZ세대,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구로 봐야 될까요? 문화로 봐야 될까요? 정치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이번에도 또 침묵을 참지 못하고 제가 먼저 달려나가는데요. 일단 아까 제가 정치라고 하는 지점을 좀 부각을 시켰었는데, 좀 또 다른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답하다 보면 서동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최근의 세대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적인 관심, 즉 유권자 집단으로서의 세대라고 하는 것이 많이 쓰이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또 그의 버금가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경제 또는 마케팅과 관련된 세대 논의가 실제로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세대 담론이라고 하는 걸 이끌어가는 동력, 아니면 제 용어로 얘기를 하면 세대 게임의 플레이어들이 그런 쪽에서 많이 탄생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이를테면 지금 가장 유행하는 세대 용어라고 만약에 한다면 MZ 세대라고 하는 것으로 대충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우리 좌담회뿐만 아니라 제가 세대 연구자로서 세대에 대한 논의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지를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추적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MZ세대라고 하는 표현들이 쓰이게 된 건 한 2, 3년 정도 되는 것 같고 아쉽고 안타깝게도 언제나 그렇듯 그런 용어들이 이른바 자생적인 즉 한국 사회의 어떤 면모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기보다는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미권 국가 아니 미국이죠. 예, 미국에서 MZ세대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쓰이다 보니까 수입됐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소비자층을 발굴하고 개발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세대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MZ세대라고 하는 용어와 관련돼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꼭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아까도 선옥 선생님께서는 전 베이비 부머와 뭐 이를테면 419 아니면 386 혹은 86세대 그리고 X세대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문화적, 인구적 혹은 정치적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근데 MZ세대라고 하는 말의 가장 주된 흐름 중에 하나는 더 이상 그러니까 소비자층을 발굴한다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이를테면 청년들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2030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였잖아요. MZ세대라고 하는 걸 달리 얘기를 하면 제가 보기에 2030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2030이라고 해봐야 사람들한테 떨림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소비 욕구를 불러일으키기엔 이 개념이 너무 닳고 달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2030이라고 하는 명칭에 아이덴티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층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을까? 바로 그래서 MZ세대라고 하는 똑같은 의미를 갖지만 2030과 좀 더 섹시한 개념, 아니면 새로운 개념, 아니면 신선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이 사람들의 소비 욕구 같은 것들을 일깨우려고 하는 의도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강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것도 단순화의 위험성이 있지만 저는 일단은 MZ라고 하는 세대 명칭은 결국은 경제적인 문화적인 부분하고는 전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경제적인 의미에서 소비자를 새롭게 발굴하려고 하는 마케팅의 그 야욕이 가장 많이 스며들어가 있는 용어가 아닐까라고 하는 식의 추정을 아니면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너무 길었죠. 네. 아닙니다. 예, 좋았습니다. 네, 분량은 신경 안 쓰셔도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뭐 지금 전상인 교수님 말씀하신 바는 그러니까 일종의 또 나이브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상품을 팔기 위한 소비자층을 창조하기 위한 개념.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뭐 그런 개념들의 전통도 사실 굉장히 많죠. 뭐 뉴요커나 파리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우리나라에 수입돼서는 소비자 계층을 창조하기 위한 그런 명칭들로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뭐 궁금증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명칭을 통해서 어떤 종류를 얼마만큼 많이 팔았느냐 이런 거는 좀 실제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뭐 MZ세대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상님 선생님께서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떤 이 커머셜한 상품 판매와 관련된 맥락 속에서 건 조명이 돼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다른 방식으로 이 개념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실 선생님 안 계신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 연구를 이제 하게 되면서 도대체 이 세대라는 개념이 사회학에서도 굉장히 골치 아픈 이제 개념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오는 그 논의들은 세대를 그냥 단일한 범주로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회적 범주들과 지금 교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심이 되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케팅에서 불러낸 용어이기도 하고 또 정치적으로 혼용된 용어이기도 한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좀 부족한 것은 청년이 자기 스스로를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가, 자기들의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만들어내는 것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실태 조사도 있고 청년들이 자기 하는 얘기도 주로 있긴 있는데,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이전 세대와 다르게 자기들이 뭔가 새로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들이 어떤 건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그 이대남 얘기만 잠깐만 해보면, 누린 거는 윗세대가 다 누리고, 그 다음에 그 던태기는 우리가 다 쓰고 있다. 쉽게 말하면 386, 586 아재들이 여성들에게 누릴 건 다 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는 자기네들은 우리 옛날에 잘못했어. 그래서 자기는 뭔가 이렇게 페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하지만 실제로 모든 피해는 자랄 때부터 똑같이 남녀랑 같이 자랐는데 차별 없이 자랐는데 와보니까 이거를 우리는 완전히 나쁜 놈이 되어 있고 우리는 차별을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다. 이런 식의 논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학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부모 86 세대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나와서 좋은 데로 취업을 해서 살아가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누리고 여기고, 시험 한번 잘 보면 고시돼 갖고 평생 떵떵거리고 사는 것을 살았는데 그것을 굉장히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려니까 또 나쁜 놈 취급을 또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예를 들어서 스카이를 나왔어. 그래서 내 취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블라인드로 하라고. 그래서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모든 노력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것으로 이제, 근데 6세대들은 다 누렸는데 내가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굉장히 이 사회를 그 연대를 해치는 아주 나쁜 놈으로 지금 자꾸 불러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보수 담론에서 불러낸 담론일 수도 있지만 서울에서 이러한 담론들이 계속 굉장히 나오고 있는 것들을 제가 좀 주목을 좀 해봤는데, 그래서 이러한 담론들이 되게 보면 생존주의자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청년 담론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문화 산업에서 불러낸 것일 수도 있고 정치에서도 불러낸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로 사회 전체를 이 경쟁이라는 것을 이제 도입함으로써 사회를 구성하게 되면서 이 성공주의자들 담론으로 가다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이 잘 안 되거든요. 최소한의 성공밖에 안 되고, 또 성공도 단기적인 경쟁시켜서 소수만을 이렇게 뽑는 그런 식으로 자꾸 하면서 떨어지게 되니까 대부분이 이제 생존주의자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생존주의자들이 불러내는 이 목소리들이 점점 목소리가 좀 커지니까 이들을 정치적으로 불러내서 저들이 받고 있는 고통이 있다, 뭐 헬조선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불러낼 수 있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청년들을 하나의 세대로 이렇게 하긴 힘들지만 이들이 살아오면서 겪는 다양한 그런 고통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면은 이 청년들이 우리가 청년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두 번 선생님의 말씀에 그 어느 정도 동의를 하면서 이제 제 관심사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한 가지만 첨언을 해보자면, 저는 뭐 요즘에 뭐 미디어에서 이야기가 되는 뭐 MZ 세대, 뭐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는 전상진 교수님 말씀처럼 저는 미국에서 유입된 그리고 또 한국의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는, 실제로 그 세대로 호명되는 사람들과도 좀 동떨어져 있는 약간의 마케팅 측면이나 아니면 언론에서 만들어낸 측면이 강한 좀 엄밀하지 못한 용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세대가 엄밀한 용어 인정은 한 번도 없었죠. 그런데 저는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부분이냐 보면, 지금 기성세대와 다른 어떤 고유한 세대 경험을 한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내용을 좀 첨언을 하자면 그 제가 이제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그 책 중에서 그 샌디에이고 그 주립대학교의 심리학 교수로 있는 진 트웬지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쓴 아이 세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아이젠이라고 하는 원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트윈즈는 이제 어떤 식으로 구분을 했냐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좀 맥락이 상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2006년에 10대가 된, 그러니까 1995년생부터는 그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경험을 10대 때부터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 굉장히 많은 인터뷰 자료들을 동원해가지고 자신의 논지를 이제 설득력 있게 이제 제시를 하는데, 그 2006년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면 이제 아이폰이 처음 등장한 세대라는 거죠. 아이폰이 처음 등장한 때가 2006년이고, 그래서 1995년생부터는 10대 때 이제 가장 치열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한 손에 스마트폰을 쥐고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세계와 연결된 첫 세대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최정렬 교수님이나 전상진 교수님께 이제 간단하게 제 그 소개를 조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는 기자 주로 과학이나 환경이나 과학기술이나 환경이나 보건의료 쪽을 담당하는 기자로 일을 하면서 저 국민대학교 김한석 선생님 밑에서 과학기술 사회학으로 박사과정 수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과 사회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기자 생활을 해왔는데, 저는 여기 선생님들께서도 스마트폰이라는 게 우리의 일상생활이라던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념이나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방식이나 공동체와 개인이 관계를 맺는 방식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주는 매체일 수 있겠구나라는 데는 저는 어느 정도는 동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걸 굉장히 강한 영향을 받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쌓아온 그 윗세대랑은 차별화된 세대가 이제 1995년에 태어나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제 10대 생활을 보냈던,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대, 20대, 30대 초반 정도 되는 그 세대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다른 세대 경험을 공유한 세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혹은 중앙이나 지방과는 상관없이.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세대들이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다른 세대와는 다른 세대 경험, 그리고 그 세대 경험 속에서 다른 세대들이 청소년기나 혹은 20, 30대 때에 겪었던 경험과는 다른 형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필터링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때나 뭐 차별의 문제도 있었고, 뭐 불평등의 문제도 있었고, 뭐 따돌림의 문제도 있었고, 또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들도 있었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회에 존재하는 모순이나 문제들이 어떤 필터를 통해 가지고 자신에게 다가오는데, 그 필터가 그 모바일 폰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모바일 폰에 장착된 소셜 미디어 같은 것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아까 제가 모두의 이야기했던 거랑도 연결이 됩니다만은, 지금 청년 세대가 특히 문제가 되고 청년 세대가 특히 주목을 받고 있고, 그들이 기성세대가 되는 사회가 기존의 사회와 어떤 식으로 다를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을 놓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 강양구 기자님 말씀하신 부분에 덧대어서 제가 좀 나름대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좀 추가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진트웬지의 이야기 아이젠이라고 하는 책은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책이고요. 그 양반의 주된 논지는 이 아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아이폰, 강조하셨듯이, 또 다른 하나는 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혹시 이머징 어덜트라고 하는 개념을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청년이 곧바로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과 성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발현 청년이니 아니면 이행 중에 있는 청년이니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얘기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용어를 만들어냈던 아넷이라고 하는 이 양반도 사회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진트웬지의 아이젠이라고 하는 용어에 나름 태클을 심하게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트웬지의 얘기에 대척점에 서면서 진트웬지 당시는 나르시시스트가 되어가고 있는 요즘 친구들의 모습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좀 문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넷 같은 경우에는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인즉슨 직관적으로 보면 특히나 모바일 폰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퍼스널해지고, 그 다음에 개인화되고 나르시시스트적인 어떤 그런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면서, 저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아넷의 얘기도 저는 우리들이 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아닐까. 다시 말씀드리면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오히려 젊은이들에게 더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식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파편화되고 개인화되고 개별화되는 과정 속에서 아유 그래도 내가 뭔가에 좀 소속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공동체 또는 소속감의 갈구가 제가 보기엔 커졌다. 그리고 아넷의 미국 사례를 가지고 연구를 해낸 바에 따르면 예전의 방식과는 다른 양식으로 공동체를 위하고 공동체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하는 청년들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지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얘기와 더불어서 최정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세대라고 하는 개념이 예전에는 좀 홀로 빛나는 고고한 어떤 독립적인 사회과학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요즘은 그거 하나만으로는 안 되겠다. 이를테면 최정렬 선생님께서도 강조를 했던 뭐 이를테면 지역의 문제, 이걸 사회학적 용어로 더 얘기를 하면 밀류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밀류, 계급 혹은 계층, 그리고 젠더, 이런 것들이 함께 작동하는 보조적인 개념은 아니겠지만 함께 작동해야만 비로소 사회에 대한 더 폭넓고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식의 얘기거든요. 이게 여기에서 저는 세대 연구자로서, 세대 사회학자로서 좀 저 스스로를 질책하고, 또한 동료 세대 연구자들에게 좀 요구하고 싶은 부분이 그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세대 개념 내부의 발전의 결과물들이 소소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좀 많이 해요. 이를테면 전 세대라고 하는 건 하나의 공동체 유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공동체 연구와 관련돼서 최근 3, 40년 동안의 공동체 연구는 예전의 공동체 연구하고는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전 공동체 연구라고 하는 건 한 번 공동체 소속이 결정이 되면 그 공동체 소속이 사람들 개개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어떤 숙명적인 힘이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민족 공동체, 아주 전형적인 숙명 힘으로서의 공동체의 힘이죠. 근데 3, 40년, 20, 30년 이전의 공동체 연구는 그런 숙명적 힘으로서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이 변화한 오늘의 상황에 맞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아주 지속적인 의문들을 많이 제기를 했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동체는 수평적 힘을 가진 공동체가 없어진 건 아니겠지만, 공동체가 오히려
개개인들에게 선택 사양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식의. 그래서 뭐 이를테면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건 그런 흐름 속에서, 즉 숙명적 공동체의 힘이 아니라 개개인들의 선택이나 아니면 개개인들을 묶어내기 위한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 힘들의 혹은 세력 관계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물이라고 하는 식의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러한 공동체 이론의 발전이 저는 세대에도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즘 세대라고 하는 건 이를테면 3, 40년 전에 86세대,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숙명적 힘을 강조하는 한국 사회에서 마지막 공동체로서의 세대 개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은 그래서 세대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분열되고 파열화되고 개인화되는 사람들이 자신이 속하고 싶다라고 하는 공동체의 열망, 이건 아까 제가 안에서 얘기해서 언급을 했던 바인데, 그런 열망의 결과물로서 세대라고 하는 상당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이 힘이 받지 않을까? 결국 이 얘기는 다시 줄여서 얘기를 하면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 건 한번 거기에 속한다라고 해서 그것의 힘에 개개인들이 좌지우지되는 숙명적 힘의 성격보다 개개인들의 필요에 따라서 세대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오늘은 밀레니얼 세대였다가 내일은 Z세대가 됐다가 올해에는 MZ세대가 될 수 있는, 즉 자신의 필요성에 의해서 사람들의 소속감을 만족시켜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의 비생명적인 공동체로서 세대라고 하는 개념들이 확대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대라고 하는 개념을 요즘은 코스튬과 같이 돼버렸다 라고 하는 식으로 저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즉 코스튬이라고 하는 건 파티를 갈 때는 파티 코스튬을 입고, 강의를 할 때는 교수에 어울리는 코스튬을 입고, 아니면 집에 갔을 때는 잠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그때그때의 필요와 그때그때의 기분에 따라서 선택했다 버리고 선택했다 버리는,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세대라고 하는 건 숙명적 힘이 아니라 개개인의 선택 사안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세대 브랜드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표현해야만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식의 생각입니다. 그 아까 강영구 기자님 말씀하셨던 그 새로운 매체,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세대들의 그 새로움을 얘기할 때는 그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는 능력을 얘기하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크게 보면 아까 제가 했듯이 저는 97년도 IMF 외환 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와 이 청년 담론의 등장으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전까지만 해도 민족주의라는 틀 안에서 발전주의 담론하고 민주주의 담론, 이게 둘이 경쟁하면서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 담론의 주된 단위가 아주 거대한 민족 단위로 이렇게 갔다가 IMF 외환 위기 이후로는 이게 이제 개인 단위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민족의 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민주주의라든지 이게 다 이런 집단적인 주체 담론들이 힘을 잃고 이제 개인화되는 모든 경쟁을 그렇게 붙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거에 가장 먼저 노출된 세대들이 97년도 외환 위기 이후로 그때 청년기를 맞았던 그 친구 때부터 시작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시기와 또 맞물려서 IT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보여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이 IT의 특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두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현재 세계하고 다른 세계를 가진 이 두 개의 세계를 오고 가는 사람들은 다 종교인이었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세계가 진짜 세계가 아니고 정말 다른 세계가 진짜 세계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세계를 이제 살아가면서 진짜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구원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이 IT의 발전에 의해서 내 손으로 항상 들고 다닐 수 있는 다른 세계가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계와 다른 세계를 수시로 오고 가면서 나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그러니까 다른 세계로 가려면 엄청난 존재로 도약을 해야만 그 세계로 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 세대는 처음으로 그냥 앉아서 지금 보면 젊은 애들 보면 뭐든지 보기만 하면 손으로 문지르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화면이 넘어가냐 안 넘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걸 이렇게
바로바로 넘길 수 있는 그런 걸로 체감하고 어떤 촉각의 이런 특성들을 더 강조하는 그런 세대가 등장한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대는 이 새로운 세대가 활용하는 이 SNS 활용 능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서 우리가 촛불 집회 때 많이 그런 담론들이 나왔었는데 새로운 세대가 드디어 출했다 하면서 이 새로운 세대의 새로움에 대해서 막 강조를 했었거든요. 근데 촛불 집회 우리가 광우병 촛불 집회 때 그때 한번 보고 나면 그 이후로 이게 뜻대로 잘 안 되니까 갑자기 이 새로운 세대들이 나이가 빠졌다고 욕하는 담론도 또 막 드러났거든요. 네, 20대 개새끼론 뭐 예,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예. 그때. 그래서 SNS를 활용하는 능력 자체가 이 사람들이 뭔가 이 땅에 뭔가 새로움을 가져온다, 그 자체를 가져온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대신 청년이라고 한다면은 그 이전 세대와 다른 이야기를 가져와야 되는 건데 SNS를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제가 촛불 집회를 2번 박근혜 촛불 집회 때 연구를 해보면 청년들이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온 게 없거든요. 근데 옛날 세대들은 민족 담론이라는 게 있으니까 발전주의하고 민주주의 막 이런 걸로 해서 어쨌든 평등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집단적 평등을 했는데 이 집단적 평등이 결국은 평등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다 개인화되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가져온 담론은 결국 해봐야 지금 보면 공정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새로운 건 뭐냐면 나르시즘적 개인주의라고 같은 것들이 하나 또 출현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성공주의, 성장, 그다음에 생존주의 밖에 나가면 또 힐링주의거든요. 생존에 패배한 사람들 힐링 시켜주고 힐링하다가도 안 되면 이제 좀비가 되는. 그럴 때 이것은 다 경쟁 안에 들어가야만 되는 것인데 경쟁의 장 밖에 아예 나가버리면 경제 안으로 아예 들어오지 않으려는 지역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지역 청년들은 대개 가족주의나 지역에서의 습속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무슨 자기 자신을 자아를 도구화하고 대상화하고 막 이런 능력 자체가 기계 떨어져 있는 가족적 자아를 가진 아이들이 지역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SNS를 백날 해봐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있다고 한다면 제가 발견한 거는 나르시즘적 개인주의인데 이것은 인정투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투쟁은 더 나은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건데 자기 친구들끼리 인정투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르시즘적 개인주의는 더 이상 남의 눈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고 남의 신경을 써서 하려면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정 못 받을 거면 인정투쟁을 아예 안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다음부터는 남의 시선 신경 안 쓰고 내 좋은 거 즐기면서 살겠다. 이렇게 하는 나르시즘적 개인주의도 어떤 면에서는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SNS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이 세대가. 하지만 그 사용 능력의 증대가 곧 새로움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기껏해봐 저는 공정 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불평등해져 있는 상태에서 자꾸 평등 얘기하다 보면 이게 분열증에 걸려 솔직히 말하면 평등하지도 않은데 자꾸 평등 얘기를 하니까 평등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차라리 공정만이라도 해다오. 이것이 좀 새로운 담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분 선생님 말씀에 받아서 제가 약간만 첨언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최정렬 선생님께서 이제 제가 좀 짚고 싶은 말씀을 먼저 해주셔가지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트웬지의 견해를 그냥 그대로 따르자면 저는 이제 약간 호의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은 2006년에 아이폰 그리고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달라진 매체 환경 속에서 10대, 20대를 보낸 지금의 어떤 세대들이 탄생했는데 방금 최정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는 그리고 저는 한국 사회 밖으로 시야를 돌려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 사회에서는 1990년대 후반에 IMF 외환 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2000년대 후반에는 또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약간 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 세대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경쟁이나 아니면은 격차
그리고 언제든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 이런 것들에 굉장히 적나라하게 노출된 시대에 또 성장기를 보냈던 세대거든요. 그건 뭐 전인상 교수님, 전상진 교수님이나 최정렬 교수님 모두 현장에서 아이들을 계속해서 2000년대 중반부터 보고 계셨으니까 여러 가지 뭐 보이시는 바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두 가지가 굉장히 묘하게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점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저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사는 꼴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교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비교의 격차가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20대 혹은 30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흔히 트렌지가 얘기했던 I세대 혹은 MZ세대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장기 때 정말 자기 주변을 넘어서서 뭐 우리나라 전체 혹은 글로벌리하게 격차를 실감하면서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소셜미디어만 열면 너무나 빛나는 삶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빛나는 삶들이 우리 어렸을 때처럼 뭐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영화 속의 드라마 속의 주인공들이 아니라 나랑 비슷한 10대들, 나랑 똑같은 나이 또래 애들인데, 예를 들어서 쟤네들은 휴가 때마다 해외여행을 가고, 그리고 뭐 말도 안 되게 좋은 환경에서 뭐 좋은 것들을 이렇게 미리 경험하고 접하면서 사는 것들을 저는 끊임없이 비교를 하면서 살았을 때 그들이 느끼는 격차에 대한 감각이 분명히 다른 지점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세대와 그리고 이 격차나 혹은 불평등의 문제가 이제 교차하는 지점이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날것으로 저는 어떤 경험으로 각인되었으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어쩌면은 저는 그 전상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한편에 연결되고 싶은 욕구. 근데 저는 연결되고 싶은 욕구와 그리고 단절이나 혹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은 약간 동전의 양면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그 효과로서 예를 들어서 최종렬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지금 젊은 세대들에서 나타나는 특징들도 저는 어느 정도는 저는 설명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지난 1시간 동안 저나 전상진 선생님이나 최종렬 선생님께서 각기 다른 측면들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은 지금의 청년 세대 이모저모를 이렇게 넓게 좀 스케치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두 분 선생님 말씀 고개 끄덕이면서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예. 선생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뭐 논의가 좀 지나치게 넓어진 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들을 위해서, 독자들을 위해서 조금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세부적으로 또 여러 가지 흥미로운 점들이 있어서 좀 질문도 던지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큰 흐름 먼저 이렇게 앞에 내세우고 것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상균 교수님 말씀하셨던 바도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데 세대도 이제 뭐 상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제가 살짝 의문이 들었던 거는 세대와 공동체를 같은 개념처럼 그렇게 취급할 수 있는가, 공동체를 선택하듯이 세대도 선택하고 뭐 그걸 같은 층위에서 할 수 있는가, 뭐 그런 건 뭐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그 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럴 경우 이 세대 개념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가 좀 다른 데로 옮겨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무엇인가 하면 이 세대의 특징이라는 것은 여러 세대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그런 세대적인 특성이 있다라는 방식으로 세대의 정체성을 다시 얘기해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오늘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은 그 세대라는 개념 자체를 대단히 이제 노미널하게 이름만 있는 것으로 접근을 하시는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예고드렸던 것처럼 이런 세대라는 개념을 넘어서는 청년 세대라는 문제를 넘어서서 다른 관점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뒤에 빼놓고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뭐 잠깐 지적하자면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 이게 순전히 어떤 소비 이 소비하는 소비 욕망의 정체성 파악하는 방식이 MZ 세대이다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사실 그런 관점에서 나오고 있는 책들도 굉장히 요즘 많은 것 같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표하고요. 예, 그렇게 세대가 이름만 남아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 안에서 뭔가 우리가 건져낼 게 있는가 이건 조금 뒤로 빼놓고 청년 세대 문제에 다시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 선생님하고 강양구 기자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분이 공유하는 전제가 되는 건 뭔가 하면은 이 누구를 청년 세대라고 부르든 MZ 세대라고 어떤 대상을 가리켜서 부르든 간에 청년들이 스스로를 인지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를 파악하는 방식이 있다는 것이고 거기서 청년 세대의 정체성에 대해서 뭔가 말해볼 수 있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공통적으로 공유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최종현 선생님하고 강양구 선생님께서는 일단 그런 걸 전제로 하고 일단 두 가지인데 무엇인가 하면은 두 분 강조하셨던 게 이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관련해서 이해돼야 된다라는 거. 뭐 이해돼야 된다라는 거. SNS 기타 등등. 뭐 그 내용에 있어서는 테크놀로지라는 수단에 있어서는 첨단일지 몰라도 최종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에 있어서는 빈약하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예전에 삐삐가 등장했을 때 삐삐라는 기기로 연결될 수 있는 삐삐 세대의 특성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탐구를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또 오늘날의 테크놀로지에 맞는 그런 세대를 접근하는 건 늘 가치가 있고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 강양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계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자기 위치 가늠한다라든가 뭐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겠고 최종열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껏해야 거기서 성취되는 것은 일종의 나르시즘 이다라든가 뭐 평가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특정한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정체성이 규정될 수 있는 세대가 가능하지 않은가 이 말씀을 공통적으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건데요. 뭐 공정성 이슈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과 관련돼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습니다. 이 오늘날 청년 세대라고 하는 것의 정체성이 외부로부터 부과되는 게 아니라 청년 세대가 스스로를 아이덴티파이하는 방식이라면은 도대체 사회 정치적인 맥락에서는 경제적인 맥락 안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것은 이루어질까? 진짜 실체가 있을까? 그것은 제 생각에는 이런 데서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청년 세대를 조건 지은 건 뭔가? 청년 세대를 어떻게 출현시켰는가? 어떤 조건이 출현시켰는가?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그걸 대표하는 표현이 이런 것 같습니다. 흙수저, 금수저. 오늘 아직 한 번도 이 표현이 나오지가 않았는데요. 이런 건 여러 가지를 함축하지 않겠습니까? 예전과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공부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직장 잘 가지고 기타 등등 하면은 나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은 얼마든지 내 노력 여부에 따라서 개선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계층 이동 가능하다. 이런 거에 대한 희망을 전혀 안 가지는 개념이 이 흙수저 금수저 개념인 것 같습니다. 태생적으로 조건이 제한되어 있고 그것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년 세대가 헬조선이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쓰인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흙수저라는 거죠. 흙수저라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아이덴티파이하는 거죠. 자기 정체성을.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특정한 경제적인 조건을 지닌 특정한 세대로서 청년 세대를 조명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나왔던 것 중에 테크놀로지의 발전, 예를 들면 SNS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성이 특징 지어지는 세대 하나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인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무엇인가 하면은 태생적 태생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없는 사회의 한계로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 뭐 노력 여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냉소적이고 이런 관점에서라면은 이
젊은 세대, 뭐 청년 세대라고 불러도 좋고 MZ 세대라고 불러도 좋고 이 세대의 정체성을 좀 실질적으로 단지 이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